(2021년 11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주고온 중음신이 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부제는 적군도 반란군도 묻어주는데, 제가 역사 공부가 짧습니다.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정도전 무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못 찾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없을까요? 정도전을 죽인 사람은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래서 없나요? 그리고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도 무덤이 없습니다. 아주 고종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을 아주 결사적으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런 김옥균의 노선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틀린 노선이었나요? 좋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작고하셨습니다. 그때 유족은 장례 절차는 정부와 협의 중이며 장지는 이런 뜻을 받들어 제임시에 조성한 통일동산에 있는 파주로 모시는 것을 협의 중입니다. 정부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씨는 파주시에 있는 통일동산이 국유지입니다. 거기에 묘소를 만들기 위해서 파주시 국유지 내에 묘소를 조성하는 3가지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국가장으로 치렀으니까 국가장례위원회를 구성한 행정안전자치부와 또 그 국유지가 있는 파주시 등에 전달했습니다. 그때는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은 가족장을 하겠다 그랬었죠. 노무현 가족들은. 근데 국가장으로 한다라고 했길래 장지를 이쪽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보냈는데, 유족들은 그날 장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9일이죠. 지금 오늘이 23일이니까 22일이 며칠이 지났나요? 전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노태우 대통령의 전 유족들은 노태우 대통령이 살아계시던 지난 6월에 파주시를 방문해, 아까 그 유족 성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통일동산 인근에 오셨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때 파주시는 뭐라 그랬느냐? 통일동산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장묘시설, 즉 무덤, 산소를 쓸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막상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통령은 조문하지 못하겠다라고 해놓고 국가장으로 해줬습니다. 해주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유족들도 한번 다시 통일동산을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국가장으로 되고 난 다음에 파주시는 재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재검토가 벌써 지금 4주가 넘어갔습니다. 자, 10월 30날 이제 5일 동안의 국가장이 끝났죠. 끝난 마지막 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해는 이제 서울 서초구에 가면은 청계산 자락에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해서 파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파주가 29일 날 결정을 안 하고 30날도 안 해줬기 때문에 파주 오두산 중턱에 있는 검단사라고 하는 작은 절로 찾아갔습니다. 그 절의 주지인 정호 스님은 고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우리 사찰은 특별한 인연이 없다. 절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임진강과 애기봉의 한눈에 보이는 그런 유서 깊은 절이다. 우린 유서는 깊은 절이고 작은 절이고, 그리고 노태우 씨하고는 인연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그러한 걸로서는 모셨냐 그러니까 유족은 파주에는 검단사보다 훨씬 큰 절이 많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그 통일동산에 묻히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최대한 검소하게 치러달라고 했기 때문에 장례를, 그래서 작은 사찰 통일동산에 가까운 검단사에 모셨다 그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노재현 씨는, 큰아들은 저희 집안이 원래 노씨들이 교화 노씨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교화는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바로 그쪽 파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평화통일을 그렸고 자유를 따라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 그쪽에 자유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모셨다. 사찰 관계자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국가장에 도와주신 분들께도 감사 말씀 올린다라고 했는데 이 감사의 말씀이 참 뭐 빈말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참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파주시와 행정안전부 산림청은 이들이 이제 묘소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산림청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국유지는 산림청에 관할하니까 군사시설 등 특별한 경우에만 용도 변경이 가능해 요 노 대통령이 묻힐 땅을 유족들한테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파주시는 검토 결과 통일동산에는 장묘시설 즉 무덤을 만들 수 없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장례를 치른 국가장례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이 행정안전자치부잖아요. 행정안전부잖아요. 거기가 중재해서 이것도 국가장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하러 국가장을 했어요? 현재 파주시장이 누군가 알아봤습니다.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하고 50대 후반의 사람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고 경기도 의원을 거친 민주당 출신의 최종환 씨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누구냐? 네, 목포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나오고 17대, 19, 20, 21대 국회의원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씨입니다. 전해철 씨. 뭐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큰 특종하니까 뭐 화분도 보내주고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산림청장은 누군가 봤더니 중앙대 법대를 나오고 산림청에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산림청에서 쭉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세컨 자리인 차장을 거쳐서 청장이 되신 최병암 씨인데 이분은 최근 북한의 산림을 복구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한 바 있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북한에 뭐 나무 심어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결정들을 안 하고 있네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오늘 돌아가셨는데 민정기 옛날에 공보비서관이시죠. 전 이분을 좀 압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전두환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아마 이분이 기자 출신입니다. 연합뉴스인가? 연합통신인가 기자, 옛날 연합뉴스 전에 기자를 하셨다가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짧게 전두환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퇴임 대통령의 비서관이 돼가지고 그게 언제입니까? 87년? 8년부터 찾아도 지금 30몇 년째 그냥 그 역할을 순수하게 해주세요. 참 의리가 있다. 전두환 대통령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의리가 좀 있더라고요. 이 민정기 선생님께서 가족장으로 치를 것이고 화장할 예정이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평소에도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뿌려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그 유언대로 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두환 회고록에는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 바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그날을 맞고 싶다. 즉 전방에 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화장해서. 전두환 씨는 투스타가 됐을 때 판문점을 지키는 1사단 전진부대 평양 입성 제1부대 사단장을 했죠. 그때 북한이 판 제3 땅굴 깜짝 놀랐죠. 이거 깊이 들어온 땅굴을 발견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이 통일전망대인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옛날에 다 관람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단장을 했던 제 느낌으로는 1사당 작전지역인 민간인 통제구역 어디에다가 이렇게 화장해서 뿌려달라 또는 수목장을 해달라라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유족의 바람을 보면서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 유해를 화장한 유해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않은 이 정권을 보면서 야 이쪽은 민간인 통제구역이니까 과연 국방부와 육군이 어떻게 허가해줄까 허가 안 해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중음신 무주고원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떠돈다는 제목을 오늘 뽑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서욱 씨죠. 서욱 씨는 작년에 장관이 되고 그전에는 육군참모총장이었어요. 작년 7월 달에 백선엽 예비역 대령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좌파들이 친일파다, 국립묘지 못 간다, 뭔가 난리 부르스를 다 쳤죠.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규정에도 없는 서울시장장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서욱 참모총장이 이끄는 육군이
육군장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서욱 씨가 국방부 장관이 되자 이 주사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인영 씨가 통일부 장관인데 이 사람을 저기 과천 넘어가는 서울에서 거기 수방사 있잖아요. 수방사 뒤에 관악산에 대한민국 비밀기지인 문서고가 있는데 지하 전쟁 지휘부죠. 거기를 보여줬어요. 근데 야 이걸 왜 보여주냐 서욱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이러한 서욱 국방부 장관이 화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최전방의 수목장이나 뿌리는 걸 허가할까? 전 의문점이 듭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몇 사람 이야기해보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부정적으로 봤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1987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복학했을 때 이한열 상대 학생이 여기 최루탄을 맞고 이제 결국 숨지게 되는데 그 뒤에서 딱 붙잡고 있던 또 한 학생은 바로 저희 과후배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한열 씨가 세브란스에 갔을 때 기억납니다. 그때 여름날인데 마른 번개가 쳤어요. 이 번개 청와대에 떨어져라 전두환 떨어져라 막 전부 다 함성을 질렀었습니다. 그만큼 전두환의 적개심이 강했는데 쭉 기자를 하면서 내가 한쪽을 바꾸면 한쪽만 바꾸나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전두환 집권 시절은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일할 기억이 나는데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격렬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부마 사태. 이때 해병대가 출동했었죠. 그래서 위수령이 부마 지역에 발동되면서 부산, 마산. 부산과 마산, 특히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면 정권이 바뀐다 그러죠. 4.19도 마산서 시작됐고 박정희의 죽음도 마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뒤숭숭하는데 그해 9월인가 8월쯤에 YH 여공 사건이 일어납니다. YH라고 하는 이러한 옷 만드는 회사에서 여공들이 신민당사 몰려왔다가 거기서 지금은 뭐 정당 가는 게 몰려가는 게 쉽지만 이때는 깜짝 놀랄 사건입니다. 그 여공 한 명이 숨지게 되죠. 이때 이제 김영삼 씨가 신민당 당수였는데 제명되고 굉장히 시끄럽죠. 그러다가 11.6 사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사살하게 되죠. 저는 이때 경복고등학교 다니면서 탱크가 장갑차가 그렇게 많이 넘어오는 거 처음 봤어요. 청와대 옆길로. 청와대 옆이 바로 경복고등학교거든요. 그날 길을 못 건너서 지각해서 3년 개근을 놓치고 3년 정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예비고사는 보고 나서 본고사 준비할 땐가 뭐 그 무렵쯤에 12.12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희 집이 고려대학교 부근이었는데 그 앞으로 의정부 쪽에서 탱크하고 장갑차가 얼마나 많이 넘어오는지 와 전쟁 나는구나 그랬습니다. 1980년 저는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를 했는데 그때 4월달인가 강원도 사북의 탄광지역에서 사북사태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그때 무슨 그 지역에 무슨 탄광 조직의 책임자의 부인을 납치해가지고 옷을 벗기고 이렇게 철조망으로 묶어놓고 완전 전쟁터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사진이 찍히고 해서 다 막 놀랬죠. 그리고 5월 달에 서울 시내에서 모든 대학생들이 일어나는 서울의 봄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5.18 광주가 터지죠. 정신없었습니다. 그때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전두환 씨가 집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7년, 8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굉장히 막 충돌하는 세상인데 힘으로 잡고 나갔죠.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말년에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으로 산업을 개편하겠다고 과도한 투자를 해갖고 얽히고 설켜서 마이너스 경제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걸 막 조정을 합니다. 뭐죠? 전자산업은 삼성만이 하고 자동차는 현대가 하고 뭐 조선은 4대 그룹을 막 강제로 조정을 합니다. 그게 조정이 잘 돼갖고 지금 대한민국이 중화학공업의 강국이 된 거죠. 전자공업의 강국이 된 거죠. 그리고 올림픽을 유치합니다. 정주영 현대 회장을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흑자 경제를 누리는 지금 전두환 이후 지금 몇십 년째입니까? 한 40년째, 30년째 흑자 경제를 누리고 있죠. 이렇게 했지만 그 과정 자체는 매우 독재적이었습니다. 저도 전두환이 싫어서 전두환 정권 말기에는 학생 이한열 씨가 혈탄 맞을 때 전두환 죽이자. 청와대에 벼락 떨어져라 그랬었습니다. 근데 쭉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만 봤구나.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집권 시절 경제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표를 보시면 이승만 정권 때입니다. 그 앞에 50년, 51년, 52년, 53년은 전쟁 기간이었으니까 경제성장 통계도 없고 모릅니다. 48년 정부 만들고 48, 49년 거기도 몰라요. 54년에 7.5, 그 다음에 5.6, 그 다음에 56년도에 0.6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전쟁 끝나고 몇 년 지났잖아요. 미군이 군사 원조를 확 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경제 성장은 미국이 얼마를 지원해 주냐에 따라 미군이 지원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도 아니고 거기 따라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동으로 9.4, 6.6, 5.6, 2.3 하다가 4.19로 이승만 정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윤보선 정권이 들어서는데 61년도에는 6.9%로 좀 오릅니다. 근데 62년도에는 3.9%로 또 추락해요. 61년도 5.16이 일어났던 거죠. 그게 반영돼서 62년 경제성장률은 추락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시절 놀라운 경제성장을 합니다. 첫 해 63년도에 9.0, 9.5, 7.4 하더니 12.0, 9.1, 13.2 그리고 14.6이라는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하죠. 10.1, 10.5, 7.2로 떨어졌다가 14.9 대한민국 역사상 1973년이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합니다. 이때는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기름값이 뛰어가지고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인데 대한민국이 엄청난 발전을 해요. 왜냐? 갑자기 터진 오일 쇼크 때문에 미국, 일본 다 어려워져요. 엔화 가치 떨어지고 달러 가치 떨어질 때 이때 대한민국은 우리도 어려웠지만 기름이 없었지만 폭발적인 성장합니다. 그리고 9.5, 7.8, 13.2, 12.3, 11.0, 8.7 고공행진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발전의 기틀을 만들죠. 그리고 79년도 15력 박정희가 죽고 뭐 광주 터지고 한 그 80년 최규하 정권 때는 마이너스 1.73 깜짝 놀란 와 박정희 시절에 한 번도 없던 일을 근데 이때는 11.6도 있었지만 2차 오일 쇼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최규하 대통령이 사우디 날아가고 막 난리 쳤었습니다. 그리고 81년 전두환 씨가 집권해서 다시 경제가 뜁니다. 7.2, 8.3, 13.4 이게 전두환 정권 시절 최고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10.6, 7.8, 11.3, 12.7, 12.0 근데 1983년 13.4일 때 이때 경제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을 잡습니다. 경제가 10% 뛰어도 물가가 10% 뛰면은 의미가 없는데 물가보다 이게 올라갑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경제 성장률은 높았지만 물가가 워낙 빨리 올랐거든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전두환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물가 잡으려고 굉장히 무리한 압박을 가해서 물가를 잡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앞서니까 경제가 진짜 크는 거죠. 지금도 뭐 경제 성장률이 4%, 2% 뭐 그러는데 물가가 그만큼 오르면 쌤쌤이에요. 사실 되게 회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이 올라갔죠. 그리고 전두환 때는 박정희 때랑 달라서 규모가 커졌는데 중화학공업인데 이렇게 성장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두환 시절의 업적은 보지 않고 오로지 광주 문제만 보는 게 문재인 정권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해서 펼친 세뇌 공작에 넘어간 겁니다. 처음 넘어간 자들은 누구냐? 주사파들이고 거기에 덩다리로 따라 넘어간 게 누구냐? 이재명, 문재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쉽게 말씀드린가 하면은 광주 5.18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전두환 씨는 뭘 했느냐? 보안사령관으로 12.12 때 정승화 씨를 잡아오잖아요. 그리고 김재규 씨도 이미 그 전에 체포했고 그 수사와 재판이 굉장히 본인의 주 임무였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서울의 봄 시위 굉장히 했었죠. 그 시위했던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때는 보안사가 경찰 안기보다 셌으니까 그거 잡으러 다니는 그거에 집중할 때죠. 그 광주에서 막 이렇게 뭐 시민군하고 싸우는 거는 그거는 계엄사령부 이희성 대장이 이끌었던 그쪽에서 했었죠. 이거는 이희성 씨도 분명히 얘기하는 게 5.18은 내 책임, 내가 계엄사령관, 12.12는 보안사령관 전두환 책임. 제가 존경하는 조선일보 출신의 최보식 기자가 이희성 씨 인터뷰에서 딱 제목을 이렇게 뽑아냈지 않습니까? 그걸 조선일보가 제대로 보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 후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모든 광주의 책임을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누가? 북한이. 그걸 따라한 게 누구예요? 주사파. 북한의 성공입니다. 이 광주 5.18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조사가 있었잖아요.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 갖고 광주 특위를 만들어 조사가 있었고, 국회에서 조사가 있었고, 김영삼 정부 때는 2번의 수사가 있었고, 아주 격렬한 수사가 있었죠. 그러면 전두환 씨가 광주를 다 했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죽인 발포 사건이잖아요. 사람을 죽였다. 근데 그렇게 많은 조사와 수사가 있었는데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검찰과 국회는 한 번도 특정한 적이 없어요. 못합니다, 이거. 군인들이 계엄 상태니까 총을 갖고 나온 건 맞아요. 충정작전을 위해서 갖고 나온 건 맞는데 사격 개시를 했습니다. 근데 누구 명령에 따랐냐? 현장에 있던 특전사니까 뭐 중대장이 했다? 나올 수 있죠. 근데 없습니다. 중대장이 사격을 지시할 수 있나요? 어렵죠. 대대장도 어렵습니다. 연대장, 사단장급 돼야 되는데 특전사는 뭐 사단이 없어요. 여단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전두환 이름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계엄군이 먼저 시민군을 향해 쐈다는 것도 그렇게 많이 조사해도 안 나옵니다. 주장만 나올 뿐이지. 그런데 왜 전두환한테 덮어씌우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한테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들, 또 좌파에 속아 넘어간 우리 국민들은 전쟁 6.25를 일으켰고 핵을 만든 김정은과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 그의 또 아버지인 김일성에 대해서는 이 전두환 씨의 때 덮어씌웠던 이러한 프레임을 씌우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과는 악수를 하지 못해 앙앙불락하는 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죠. 북한은요, 대한민국을 잡아먹기 위해서 과거 이승만 정권 때는 아성, 어금니아자, 아성 공격이라고 해서 이승만 공격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이승만은 뭐 어디다 헐뜯습니다. 그게 자꾸 퍼지게 되면서 밑에서부터 흔드는 거죠. 그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자리예요. 뭐 자꾸 세뇌를 시키고 심리적으로 흔들어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뒤가 안 좋아서 청와대는 아주 흉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결정을 안 해줘갖고 한 달째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혼은 무주구천 떠돌고 있습니다. 구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도 이제 구천을 떠도는 영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구천은 하늘 천자가 아니고 샘 천자더라고요. 땅속 깊은 밑바닥이라는 뜻으로 죽은 뒤에 넋이 들어가는 곳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저승이죠. 원래는 구천지하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이와 똑같은 게 누런 샘이라고 하는 황천, 저 땅속에 있는 중국에서는 그 샘은 누렇다고 그래서 그게 저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천과 황천과 저승이 같은 뜻인데 죽은 사람의 넋은 영혼은 저승에 가야죠. 구천에 가야 되고 황천에 가야 되죠. 근데 저승에 가지 못한 영혼을 구천을 떠돈다고 하는 건 조금 틀린 말이죠. 구천에 가 있는 떠돈다는 거는 죽었다는 뜻이죠. 뭐가 조금 우리말에서 좀 와해가 잘못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 말 중에 하나, 야, 너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심할 때 점입가경이다 그러죠. 사실은 원래 뜻은 들어갈수록 아름답다. 와, 점점 멋져지네 하는데 점입가경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점입가경이네 그러면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승에 가지 못한 영혼은 사실은 무주고원,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중음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구천을 떠도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중음신, 무주고원으로 둘 것인가를 오늘 제목으로 뽑은 겁니다. 네,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 지낸 이들이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이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이 정권 봐야죠. 뭐 화장해서 전방 어디 고지에 뿌렸으면 수목장 했으면 하는데 그거 안 된다. 환경오염이다. 뭐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할 수도 있죠. 대한민국 잘 될까요? 그리고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요? 이래서 청와대가 점점 흉지가 되는 건가요? 전두환에 대한 평가는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사자에 대한 예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